자, 그럼 7장 이제 자산의 취득가의 결정이에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가액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는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 강좌에서는 이 자산의 취득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대부분 우리 회계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동일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이나 이런 원재료나 이런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상품이나 원재료 등과 같은 이런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측정해요, 여러분? 회계에서. 그렇죠. 그 매입한 가액에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약에 매입했다 그러면 건물에 그 구입한 금액에 취득세와 같은 부대 비용을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법상의 취득 가액도 회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개념이. 자, 그 다음에 또 자가 제조했거나 자가 건설한 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가 제조, 제품을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취득가에? 여러분, 그 제작원가. 제작원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이런 이 제조 원가를 다 취득 원가로 하잖아요. 그쵸? 또 그뿐만 아니라 건물을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럼 건설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 농업비, 경비. 그런 것들이 다 그 제조 원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부대 비용이 있으면 다 포함해서 자산 취득과 관련된 건 다 포함하자 그런 얘기죠. 회계도 입장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단기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전산회계 세무시험, 전산세무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과 같은 자산들을 단기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 단기 매매증권 취득원가 어떻게 인식해요? 회계 기준에서 여러분 기억나요 혹시?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관련된 수수료와 같은 그 부대 비용을 실무 편의를 고려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뭐 부대 비용에 가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이 회계 기준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법인세법도. 자, 단기금융자산은 실무 편의를 고려해서 이런 수수료와 같은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회계 기준상으로 회계 처리를 잘했다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 외에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취득 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취득 당시의 시가죠. 그죠? 시가로 취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 잡을 때 증여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취득 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그런 맥락으로 똑같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가보다 고가로 이 자산을 구입했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자산을 취득했거나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 고가 매입의 경우에는 이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냐 아니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집니다. 자,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인 이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시가 400원짜리를 토지를 600원에 구입을 했대요. 고가 매입한 거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특수관계자와 조세 회피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거래한 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특수관계자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거래했다. 그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그러니까 이 거래는 부당한 거래로 봐서 정상적인 거래로 돌려놓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법 적용을.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특수관계자한테 시가 400원짜리를 60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가를 취득 원가로 봐요. 자, 회사는 400원짜리를 600원에 샀으니까 토지 6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고가 매입한 거는 그냥 시가를 취득 원가로 보겠대요. 그럼 시가 초과한 금액은 부당 행위로 보겠대요. 부당 행위로 봐서 이거는 이렇게 보겠대요. 자, 시가 400원짜리 토지를 대표이사 600원에 샀을 때 우리 세법의 입장에서는 야, 너 이거 400원짜리 샀잖아. 근데 현금을 600원을 줬네, 대표이사한테. 어? 그럼 200원은 대표이사한테 이렇게 니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준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회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익잉여금을 그냥 사회유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유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무조정을 해보면, 자, 잘 봐요. 이거 어렵습니다. 회사는 자산을 600원 잡았잖아요. 근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 400원이잖아요. 그럼 자산을 200원만큼 감액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송금, 산입. 200원만큼 토지를 마이너스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가 발생된 거죠. 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토지를 토지를 200원만큼 감액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송금 산입한 200원이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여기 보시면 아니잖아요. 이건 송금이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을 가져간 걸로 본다니까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이 대표이사한테 준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외부로 현금으로 유출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 유출이잖아요. 그러면 송금 산입했는데 송금이 아니네. 이건 이익잉여금을 빼간 거네. 그럼 다시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송금 불산입으로 해도 되고 입금 산입으로 해도 돼요. 어차피 입금 산입이 송금 불산입은 다 가산 조정이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금 산입, 송금 산입한 걸 인정 안 하니까 송금 불산입 하든지 입금 산입 하든지. 자, 입금 산입 200원만큼 입금 산입을 했어. 그럼 법인의 소득이 늘어났어. 그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벌어들인 소득이 없네. 대변에 그 쌓여있는 소득이 차변으로 줄면서 현금이 밖으로 나가버렸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사회 유출입니다. 자, 사회 유출. 그 귀속자한테, 자, 주주가 가져갔으면 배당, 임직원이 가져갔으면, 그렇죠, 상여. 대표이사 임직원이니까 상여. 제3자가 가져갔으면 기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가져갔으면 기타 사회 유출.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그러면 이 세무조정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 심화 단계를 가보면, 자,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법인의 입장에서는 송금 산입으로 마이너스 200원을 했고요. 바로 입금 산입으로 플러스 200원을 했어. 맞아요? 그럼 법인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아니, 법인은 마이너스 200원 플러스 200원 했으니까 법인의 각사소득은 들어간 건 제로잖아요, 결국엔. 그럼 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법인이 법인의 소득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 여러분, 이 입금 산입한 200원이 실제로 법인의 이 소득이 없으니까 사회유출 처리했잖아요. 그죠? 그 사회유출 처리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여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상여. 그럼 이 상여를 처리했다는 건 이 대표이사의 무슨 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이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인의 소득을 가져간 이 자한테 귀속을 밝히는 게 바로 소득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이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세무조정했을 때 법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사유출된 거니까 그 귀속자한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특수 관계자가 아닙니다. 특수 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럼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이거를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시가 초과한 거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어요. 왜?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그렇죠? 특수관계자랑 이렇게 부당 행위를 한 걸로 볼 수는 있지만 나와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자하고 내가 특수관계가 없는데 얘한테 비싸게 사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는 정상 참작을 해주겠대요.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허용해 줄게. 그거를 정상가액이라고 해요. 정상가액.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시가초과액을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정상 참작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봐요. 그래서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허용 범위로 볼게. 그러면 이 케이스를 보세요. 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한테 시가 400원의 토지를 6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고가 매입이잖아요? 근데 특수관계가 없어. 그러면, 자, 이 시가에, 잘 들어봐요. 이 시가 400원에 30%를 곱하면 얼마죠, 이게? 4, 30, 120원이죠. 그러면 요 400원에 120원을 플러스하면 500. 520원까지 정상가액으로 봐줄게. 그러니까 520원까지는 정상 금액으로 봐줄게.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야, 30%까지 고려해줬는데 그거보다 더 비싸게 샀어? 그럼 이거는 시가초과해서 구입한 거 맞네.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부당한 거래야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얘랑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애들끼리 거래했네? 그럼 특수관계가 없는데 무슨 부당한 거래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특수관계가 있어야 돼요. 특수관계가 없어. 그럼 이건 부당 행위 계산으로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특수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잘 봐요. 기부한 걸로 봐요. 기부한 걸로 봐. 모르는 사람한테 특수관계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샀어요? 그럼 정상가액 초과된 거는 너 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법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희한하게 됩니다. 회사는 지금 정상가액 520원짜리를 600원에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부에다가 토지 600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으면 정산 창작해서 시가의 30% 곱한 요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520원까지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고 520원 초과된 정상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아니니까 기부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자, 토지 600원 잡았는데 520원 돼야 되니까 법인세법상 토지 자산을 감액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80원만큼 요거는 자, 우리 또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자산을 과대 계상했어요. 그죠? 그럼 자산을 과대 계상했으면 자본도 과대돼 있으니까 요 차이 나는 80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요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요구.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이 부호를 인식해 주니까. 근데 우리는 연습을 이렇게 해놓는 게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추인된 거 아니라 지금 발생한 거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 처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유보 발생은 언제 추인돼요? 즉 언제 유보 감수로 돼요? 그렇죠. 이 토지를 처분했을 때. 그때 이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이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정상가액 초과한 거는 부당한 거래는 아니니까 특수관계가 없으니까 기부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우리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가 매입에 대해서. 이해했죠? 저가 매입 볼까요, 여러분? 저가 매입도 되게 웃겨요. 봐요. 저가 매입. 여러분, 저가 매입은 왜 웃기다고 제가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는 했을 건데 이전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자산을 싸게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싸게 구입한 거 그대로 인정해 주겠대요. 이게 세무서에서도 우리 세무 당국 입장에서도 저가로 샀어 네가? 그러면 이걸 태클 걸 필요가 없는 게 자, 싸게 자산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산을 낮게 구입을 하면요. 이 자산은 미래에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비용화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럼 비용도 낮게 기록되는 거니까 비용이 낮게 되면 이 법인의 소득은 커지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갈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저가 매입했다고 했으면 굳이 태클 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싸게 매입했어? 그럼 그대로 그냥 취득원가 인정해 줄게. 왜냐면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낼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해. 자, 케이스 봐요. 시가 100원짜리를 70원에 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저가 매입한 금액을 취등원가로 잡았어요. 그대로 인정.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 강의 이거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저가 매입을 했는데 이게 일반 자산이 아니라 특수관계자하고 특수관계자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 혹시 기억납니까? 개인한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 법인의 아들의 대주주 아버지가 이 법인한테 주식을 헐값에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죠? 근데 이 법인의 최대 주주가 이 아들이야, 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분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인은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이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면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분유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빨리 입금으로 봐서 그 시가 차익을 입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어떤 경우? 특수 관계가 있는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어떤 거, 여러분? 유가증권을 어떻게? 저가로 매입했을 때만, 그때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만. 그리고 그 차익, 저가와 그 시가와의 차익은 입금으로 봐서 세금을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인한테.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이거 우리 저번에 봤던 케이스랑 똑같은데 한 번 더 연습해 보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원의 주식을 10원에 취득했다. 이렇게. 그러면 회사는 그냥 저가 매입한 실제 금액, 저가 매입한 금액을 취등원가로 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을 때는 그렇죠.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그 매입 금액과 시가의 차익만큼을 입금으로 와서 입금산입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이 법인한테. 기억나죠, 여러분? 예. 이거는 지금 주식이라는 자산의 차이니까 유보 발생.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주식을 15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때는? 자, 회사는 현금 들어오고 주식 10원 없어지고 140원만큼 처분 이익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주식을 100원으로 인정했으니까 100원 없어지고 150원 받았으니까 40원만큼이 처분 이익이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입금, 불산입, 요 100원만큼 이 우리가 유보 발생해놨던 게 유보 감소로 추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이렇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는 이 기한에 이익을 주지 않겠다. 빨리 과세를 하겠다 이 법인에게. 만약 이걸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과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이 늘어난 증가된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을 부여받은 거에 대해서 입금으로 과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회계랑 동일하다. 그런데 고가 매입했을 때 특수 관계자와 고가 매입했다 그러면 그때는 시가초과액은 부당한 행위로 봐서 그 초과분은 이렇게 사회 유출된 걸로 보겠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상 창작해서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가감해서 정상가액 초과된 건 기부금으로 보겠다. 저가 매입은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렇게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는 그때는 입금으로 시가초과액 요 저가 매입액과 시가의 차익만큼은 입금으로 해서 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일괄 구입이에요. 이건 뭐 중요성이 크진 않은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때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요 순으로 적용하겠대요. 시가, 감정가액,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에 계산하는 시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계산한 순으로. 시가를 알고 있으면 시가 비율로 이렇게 안분 계산하고, 시가를 모르면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도 모르겠으면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에 계산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안분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유형재산과 유형재산 의무취득 국공채 일괄 구입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채권의 강제 매입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채권의 강제 매입. 여러분들 그 전산세무 2급 공부할 때 우리가 유형재산 취득의 유형별 내용 중에 채권을 강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량이나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이런 유형재산 취득하게 되면 국공채권을 강제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나 등록을 해주잖아요. 여기 사례 봐봐요. 자, 케이스. 자, 지금 보면, 자, 차량 취득 시에 시가 10만 원짜리 국공채권을 13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근데 이 국공채권을 취득을 해야지, 이걸 구입해야지만 이 차량 등록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 채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산 취득이 완료되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가 10만 원짜리를 13만 원 했으니까 얼마 손해 본 거예요? 3만 원 손해 봤죠? 그럼 그 3만 원은 자산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손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요? 요 3만 원만큼은 요 차량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봐서 차량 운반구로 분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래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 목적이다. 그럼 만기 보유증권. 중간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했는데. 매도 가능증권. 보유 목적에 따라.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 회계 공부할 때 기억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번 세무 2급까지는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회계상에 회계 처리했는데,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채권 강제 매입했을 때 이 회계 처리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하겠대요. 그대로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하겠대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렇게 잘 분기했으면 법인세법도 그대로 인정.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회계 기준에 따라 이 채권 강제 매입에 대해서 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시가의 차이만큼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파트 1은 제가 이제 법인세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세법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이제 파트 2는 이제 어떤 거를 할 건지만 잠깐 1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법인세 이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한번 결산을 쫙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산을 쫙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부가세 전자신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회계상에 결산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짜로 법인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제 뭐 그 학생들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면 이제 대부분의 교재들은 파편적으로 이렇게 결산 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기출문제풀이 형식으로 문제가 이러니까 직접 서식에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이거를 진짜 결산 자료를 해서 이 데이터로 문제화 시켜가지고 설명해주면 더 이해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제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집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저랑 같이 이 KLF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어차피 전산회계 1급의 일반조표, 매입매수전표, 부가세 신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를 하기 위한 건 아니고 법인 조정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이제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프로그램으로 쫙 결산 돌린 다음에 이 거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법인 조정을 해서 법인세 계산해 보는 겁니다. 하나의 회사를 갖고.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한번 제가 써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KLF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전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면서 이게 법인 조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금씩 제가 미리 예고편을 드리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 과목별로 세금과목과 조정명세서, 뭐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조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흥미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 기출 문제는 이 기본 이론 정리가 머릿속에 개념 이해가 됐으면 기출 문제는 그냥 그 패턴 유형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요. 제가 미리 예고 드리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